어제 내 절친의 남자친구가 살해당했다. 그런데 경찰은 나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난 지난 열흘 동안 교문 밖으로 나간 적도 없는데 내가 범인이라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내가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던 팔찌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찰이 기숙사로 찾아왔을 때 난 막 잠에서 깬 상태였다. 졸업 논문을 끝내느라 어젯밤을 꼬박 세우고 오전 내내 잤기 때문이다. 머리는 여전히 멍했다. 당신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형사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찾아온 건 젊은 경찰 2명이었다. 그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피해자 류모의 아파트에 갔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졸업 논문을 쓰느라 지난 열흘 동안 교문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고요. 잠깐만요. 피해자가 류모라고요? 전 그 사람 곁에 있지도 않았어요. 난 순순히 그들을 따라 나섰다. 곧 졸업인데 학교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평판에 좋을 게 없으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을 지나칠 때 나는 법학과 학생답게 냉정함을 유지하며 태연하게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내 앞을 걷던 경찰이 나를 엄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는 취조실로 안내되었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속에서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중년의 남자 형사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내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씩 웃어 보였다.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류모와는 무슨 사이입니까? 제 절친의 남자친구예요. 장미가 본인의 절친이 맞습니까? 형사님, 류모가 정말 죽었나요? 그는 나를 깊이 응시했다. 마치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덧붙였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저 믿기지가 않아서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무심한 듯 내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게 언제입니까?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즘 논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한 열흘 전쯤인가.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듣자 하니 줄곧 학년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던데. 법대 우등생이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서야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계속 졸업 논문을 쓰느라 제대로 쉬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는 책상 밑에서 투명한 증거물 보관 봉투를 꺼내더니 우리 사이에 내려놓았다. 이거 본인 물건 맞습니까? 봉투 안에는 끊어진 팔찌가 하나 들어있었다. 이게 왜 여기에? 내가 손을 뻗어 집으려 하자 그가 나를 제지했다. 이건 증거물입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팔찌가 류모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것도 류모의 시신 바로 옆에서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당신 팔찌가 어째서 류모의 집에 있었던 겁니까?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의 어조가 강경해졌다. 링천씨, 이 팔찌엔 당신 지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류모의 지문도 묻어있어요. 법을 공부했으니 자백하면 정상이 참작된다는 것쯤은 잘 알 텐데요. 이 팔찌는 제가 대학에 합격하던 해에 제 친구 장미가 선물해준 거예요. 늘 차고 다니면서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잠금장치가 좀 헐거워진 걸 발견하고 잃어버릴까봐 책상 옆에 풀어뒀거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형사님, 제 말은 전부 사실이에요. 전 지난 열흘간 정말로 학교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CCTV를 확인해보세요. 팔찌가 왜 류모의 집에 있었는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제 혐의를 벗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학교 CCTV가 어제 수리 중이었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발끝에서부터 깊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럼 제 룸메이트한테 물어보세요. 며칠 내내 기숙사에서 논문만 썼으니까요. 그는 코웃음을 쳤다. 룸메이트 말로는 어젯밤에 밖을 나갔다던데 그것도 한참 뒤에 허둥지둥 돌아왔다고 하고요. 류모가 살해당한 게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너무 절묘했다. 상황이 꼬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위급한 순간일수록 나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이게 바로 내가 시험 때마다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설령 알리바이가 없다고 해도 팔찌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내가 류모의 집에 갔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게다가 동기는요. 제가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거두고 표정을 굳혔다. 두 사람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었고 그가 당신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죠.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고작 취업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요? 당신은 장미가 그와 사귀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 문제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걸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한 겁니까?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당신 고등학교 때부터 장미 뒤만 졸졸 쫓아다녔더군요. 그 친구가 문과를 선택하니 당신도 문과로 가고 이과 성향이 더 강한데도 말이죠. 게다가 장미가 A대에 지원하니까 당신도 따라서 A대에 지원했죠. 더 좋은 B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도 장미가 법학을 전공하니까 당신도 법학을 선택했고 심지어 장미에게 집을 나와서 자신과 단둘이 살자고 제안까지 했더군요. 링천씨. 장미와 당신의 관계가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하룻밤 사이에 이런 정보를 알아냈을 리 없어. 가능성은 하나뿐이야. 장미가 직접 그들에게 말한 거야. 설마 걔도 내가 류모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걸까? 형사님, 장미에게 예전에도 남자친구는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진 않았잖아요. 류모는 달랐어요. 그는 장미와 약혼했으니까요. 그가 있는 한
두 사람의 관계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는 꽉 쥐었던 손을 풀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형사님, 장리가 범인일 가능성은 없나요? 걔가 한 말들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것일 뿐이에요. 장리 씨에겐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CCTV와 집안 고용인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사건 발생 당시 그녀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죠. 그는 다시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놓칠세라. 내 얼굴에 스치는 아주 미세한 표정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범인은 창밖의 소방배관을 타고 방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리 씨의 신체 조건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반면 링천 씨는 복싱과 격투기에 능하죠.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요. 당신이라면 소방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피해자를 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쉬웠을 테고요. 몇 초간의 침묵 후 나는 고개를 들어 추위 경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생각엔 류모를 죽인 그 넥타이에서 제 지문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 팔찌를 제외하면 그 사람 방에서 저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침입 경로라고 생각하시는 소방배관, 그 위에서도 저와 관련된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 노기가 서렸다. 아주 여유만만하군. 그래, 나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저에게 그렇게 적개심을 갖지 마세요. 형사님, 저와 관련된 다른 증거가 없다는 건 제가 애초에 무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와 무관해요. 현장에서 발견된 영문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제 팔찌는 진범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게 분명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가 박수를 쳤다. 역시 법학과 우등생이라 멘탈 하나는 끝내주는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는 사진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사진에 찍힌 모습을 확인한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렸다. 사진 속 류모의 오른팔은 아주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잘린 손바닥은 그의 오른쪽 뺨 위에 놓여 있었는데 마치 스스로 뺨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한 달 전 당신이 두 사람과 함께 백화점에 갔었지. 장리의 휠체어를 밀던 류모가 전화를 받느라 실수로 손을 놓는 바람에 장리가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쓰레기통에 부딪혔어. 당신은 달려가서 장리를 일으켜 세우곤 류모에게 손이 달려 있어봤자 쓸모가 없다며 화를 냈었지. 확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고 말이야. 당시 백화점에 사람이 아주 많았어. 이미 사실 확인을 위해 사람을 보냈다. 그는 범인이 나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투로 나를 회유했다. 링천 씨, 아직 점잖아. 자수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형사님, 증거들이 저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건 알지만 전 정말 살인범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 범인은 류모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까지 해치려 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몇 분 후 방문이 다시 열렸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표정 분석 전문가의 의견이 내 생각과 일치하더군. 우리 둘 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의식적으로 왼쪽을 쳐다보았다. 밖에서 계속 사람들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가봐도. 잠깐. 다른 경찰관이 급히 들어왔다. 파란색 알약이 든 비닐 증거물 봉투를 든 채였다. 그가 내게 물었다. 어제 아침에 이 약 먹었으니까? 포장지도 없는 알약이었다. 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근 논문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의대 다니는 리지아에게 부탁해 집중력 높여주는 약을 좀 구해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파란 알약 몇 개를 줬고 그 약을 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복용했으니까?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논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혹시 빠진 부분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그래서 리지아가 준 각성제를 2알 먹었어요. 설마 그 약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 약은 부작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약효가 떨어진 후 5일 동안 심각한 기억 참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 방금 취조실에서 진술한 내용은 전부 신빙성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내 기억이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진짜 살인범일 수도 있다고. 나는 그대로 구금되었다. 취조실엔 나 혼자 남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다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나갔다. 그런데 경찰서 정문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네가 여기 웬일이야? 그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링천, 나한테 빚진 거야. 리빙은 내 알리바이를 증명하러 온 것이었다. 류모가 살해당하던 그 시각 내가 리빙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어젯밤 논문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그 분야의 정통한 리빙이 생각나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한 뒤 내가 그에게 고백했고 매몰차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졸업이 코앞인데 이런 일로 동기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숨겼던 것이다. 아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생각이 안 났어요. 다행히 리빙에게 양심이 있어서 와서 제 증인이 되어줬네요. 그 친구가 마침 어젯밤에 영어 회화 연습 중이었는데 내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대요. 제가 찾아갔을 때 녹음 끄는 걸 깜빡해서 제 목소리까지 같이 녹음된 거죠. 그 무심코 한 행동이 제 알리바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큰 은혜는 밥 한 끼로는 갚을 수 없다며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전 별 생각 없이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고 마침 저도 기숙사에 가서 부족한 잠을 자려던 참이었으니까요. 류모 사건의 파장은 컸다. 그는 학교에서 워낙 유명 인사이기도 했고 그런 일이 터지자 다들 불안에 떨며 나를 보면 피해서 지나갔다. 가고 싶었던 로펌에서도 불합격 통보를 보내왔다. 혐의는 벗었지만 생활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다. 이틀 뒤 또 다시 사건이 터졌다. 경찰이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갔다. 지난번과 같은 취두실이었지만 나를 신문하는 사람은 바뀌어 있었다. 내 앞에 남자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동자는 칠육같이 깊어서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아주 묵직했다. 그는 이전 경관보다 훨씬 젊었지만 오히려 더 위압감이 느껴졌다. 링천 씨, 장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형사님, 저희 사이의 일이라면 이미 샅샅이 조사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장미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되어 보육원을 떠나던 날, 기분이 어땠습니까? 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그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만약 그날 장미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 장씨 가문이 영애는 당신이었을 테니까. 나와 장미는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해 어느 사업가 부부가 찾아왔다.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그들은 딸을 하나 입양하고 싶어 했다. 원장님은 모든 여자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러 놀게 했다. 그들이 고르기 편하도록.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10분간 지켜보더니 마침내 내 손을 잡았다. 그때 우린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집이 부자라는 건 알았다. 돈이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신이 나서 그들을 따라 입양 수속을 밟으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장미가 울면서 나타났다. 그날 배탈이 났던 장미는 계속 화장실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걸 보고 뒤쫓아 달려온 것이었다. 링천, 너 가는 거야. 나는 급히 장미를 달래느라 장 부인이 슬그머니 내 손을 놓은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장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드럽게 달랬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아줌마랑 집에 가지 않을래? 아줌마가 좋은 거 많이 사줄게. 결국 나는 보육원에 남겨졌고 장미는 장씨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건 장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 걔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판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살려준 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아는 걸 말해보지. 어젯밤에 왜 장씨 집에 갔습니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장미가 왜 저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물어보러 갔었어요. 우리가 알고 지낸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제가 류모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따져 물으러 집에 찾아갔는데 그 부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장미를 등 뒤로 숨기며 감싸더군요. 전 손끝 하나 대지 못했어요. 그는 나를 응시했다. 그럼 왜 뒷문에 당신 발자국이 남아있는 겁니까? 거기서 뭘 한 거죠?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당신들 관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았어. 그때 버림받은 뒤로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겠지. 그 후로 당신은 모든 면에서 장미와 똑같이 하려 했고 모든 면에서 그보다 더 잘하려고 애썼어. 당신이 더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니까. 당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지. 당신이 아무리 장미보다 뛰어나도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당신보다 많았으니까. 그에게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약혼자가 있고 그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끼는 양부모가 있었지. 심지어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게 되었는데도 그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어. 당신은 질투가 났고 억울했겠지. 증오해. 그만하세요. 나는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났다. 무너져 내린 표정으로 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가스밸브를 열고 나뭇가지로 밖에서 잠든 부부의 방 창문을 닫아버린 거야. 장미를 당신처럼 천의 고아로 만들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맥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추위 경관님, 점심시간이네요. 제가 저 혈당이 있어서요. 계속 신문하시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입가에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웃음을 띄었다. 그는 나를 경찰서 구내식당으로 데려갔다. 마침 지역 점심 뉴스로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장씨 집안 도우미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고용주 가족을 발견하고 즉시 120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노부부는 이송 도중 사망했고 장리는 중독 증세가 가벼워 잠시 혼수 상태였다가 병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났다고 했다. 나는 닭다리를 집어들어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닭다리는 참 맛있었고 나는 홀가분해졌다. 점심 식사 후 나는 다시 취조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내가 훨씬 적극적이었다. 추위 경관님은 보육원에 가본 적 없으시죠? 끼니마다 쟁탈전을 벌여야 겨우 배를 채울 수 있는 삶. 겪어보지 못하셨죠. 한겨울에 동상이 가득한 손으로 이불 빨래를 하는 기분도 모르실 테고요. 말을 안 들으면 독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벌을 서는 것도 안 당해보셨겠죠. 반면 장리는 남부러울 것 없는 풍족한 생활을 누렸죠. 부모님의 애지중지 속에 보호받으며 자라나 하얗고 예쁘게 컸어요. 늘씬하고 아름답게 말이죠. 그건 원래 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걔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그 집 뒷문으로 갔냐고 물으셨죠. 류모가 자해하는 걸 봤거든요. 말리고 싶어서 뒷문으로 부엌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분이 좀 나아진 걸 보고 떠났고요. 못 믿으시겠으면 장리한테 물어보세요.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당신 팔찌 도대체 어떻게 잃어버린 겁니까? 약 복용 5일차.
기억장애 부작용은 거의 사라졌어요. 드디어 그 질문을 하시는군요.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침 학교로 유모를 찾아온 장미와 마주쳤어요. 그래서 팔찌를 풀어서 줬죠. 그 팔찌. 걔가 저한테 선물한 거거든요. 수리 좀 맡겨달라고 부탁하려고요.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다급하게 장리도 권투를 배운 적 있냐고 물었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리의 양부모는 걔를 명문가 교수로 키우고 싶어 해서 숙녀가 그런 거친 운동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권투는 제가 가르쳤어요. 추위 경관님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경찰서 안에 경찰들이 순식간에 줄어든 느낌이었죠. 전 급히 지나가는 여경을 불러세웠어요. 추위 경관님 다시 오시나요? 저 이제 가도 되나요? 그녀는 절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 돌아오시면 얘기하라는 말만 남긴 채 빠르게 사라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 제복들 사이로 휠체어에 앉은 그 가냘픈 실루엣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전 다가가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죠. 그를 데려오기 2달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죠.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부모님을 깨울까봐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안방문이 살짝 열려있고 불이 켜져 있더군요. 두 분 다 60이 넘으셔서 생활 패턴이 규칙적인데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들어가 보려 했죠. 문가에 다가갔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이 다음 주에 리얼을 데려오라더군. 더는 못 기다리겠대. 그분 마음에만 들면 우리 장씨 기업도 좋은 값에 넘길 수 있어. 그럼 우리도 빨리 미국으로 가서 아하오랑 만날 수 있다고 엄마의 맞장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날만을 위해 몇 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때가 왔네. 정성껏 키운 보람이 있어. 다리까지 일부러 망가뜨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분 취향도 참 갈수록 독특해진다니까. 탕! 하고 제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도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들은 제 통신기기를 뺐고 방에 가뒀어요. 다음날 동도 트기 전에 전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보내졌죠. 악몽 같은 하루를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USB 하나를 들고 도망칠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협박했죠. 그분 신분 알게 됐지. 신고해봤자 넌 그 사람 털끝 하나 못 건드려. 허튼 소리 하고 다니면 내 사진이랑 영상 인터넷에 쫙 뿌려버릴 줄 알아.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남자친구를 하나 붙여줬어요. 밖에서는 다정한 척 연기하라더군요. 3개월 뒤에 결혼시켜서 아예 저를 넘겨버릴 작정이었죠. 그들은 절 달랬어요. 얌전히만 굴면 그분이 잘해줄 거야. 유모는 겉만 번지르르한 짐승이었어요. 밖에서 상냥하게 굴수록 문만 닫으면 더 변태같이 돌변했죠. 절 모욕하고 괴롭히는 걸로 모자라 겁탈까지 했어요. 어차피 돈 받고 팔려다니는 창녀 주제에 고상한 척은 연일 계속되는 악몽에 전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들이 내 세상을 온통 암흑으로 물들일 작정이라면 난 핏빛으로 되갚아주겠다고 결심했죠. 전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들은 제가 드디어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지 감시도 느슨해졌죠. 곧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경찰의 시선을 돌려줄 사람 링천이 제격이었죠. 우린 절친이었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걔가 늘 자기 행복을 뺏어간 절 미워한다는 거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걔 대신 액바지가 된 셈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날 링천이 팔찌를 건네줬을 때 기회가 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수면제를 으깨서 류모의 음식에 섞었죠. 그는 금방 쓰러졌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밤중에 몰래 차를 몰고 류모네 집 아래로 갔어요. 링천이 몰래 가르쳐준 권투 덕분에 팔다리 힘은 좋았거든요. 다리는 하나 불편해도 배관을 타고 류모 집으로 기어 올라가는 건 문제없었죠. 흔적을 남기지 않게 철저히 무장했어요. 부엌에서 잘 드는 식칼을 골라 놈의 팔을 아주 깔끔하게 잘라냈죠. 링천이 사람들 많은 데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류모의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둥. 굳이 팔을 자른 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상대로 경찰은 링천을 의심했죠. 경찰이 절 찾아왔을 때 진술 녹화 중에 전 일부러 정서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질문에도 애매모호하게 대답했고요. 링천이 제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범행 동기를 만들어준 거죠. 류모가 그렇게 되자 양부모는 절 치워버리는데 더 혈안이 됐어요. 그때 링천이 찾아왔고 또 기회다 싶었죠. 그 노인네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저랑 대화는 못했지만 링천은 멀리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저한테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뒷문을 열어뒀어요. 그가 내가 칼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 예상대로 그가 들어왔다. 그리고 부엌에 발자국을 남겼다. 나는 정수기에 수면제 가루를 타놓았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 노부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가스밸브를 열고 나뭇가지를 이용해 밖에서 그들 방의 창문을 닫았다. 피해자로 위장하기 위해 나 역시 가스에 중독되어 혼절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 나를 데려갔다. 그 거물을 만났을 때 나는 겁에 질린 척 연기했다. 범인이 절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보호해달라고 애원했다. 역시나 그는 나에 대한 경계를 풀었다. 나는 몰래 문을 안에서 잠그고 속옷 안에 숨겨둔 접이식 칼을 꺼내 그를 무참히 찔러 죽였다. 그의 비명소리가 멈추자 그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장리의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중은 분노했고 빗발치는 압박 속에서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장리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고 장씨 부부만이 유일한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깊어졌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추악한 죄악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구치소에서 장리를 다시 만났다.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매우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 몇 권과 평소 쓰던 생필품을 챙겨주었다. 걱정 마. 내가 꼭 빨리 꺼내줄게. 그녀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한 번은 구치소에서 나오다가 추위 경관과 마주쳤다. 그는 볼 일이 있어 왔다고 했지만 나를 만난 게 의외는 아닌 눈치였다. 만난 김에 커피나 한잔 할까요?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자리에 앉자 그는 내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겁 많고 내성적인 한 소녀가 보육원에 들어왔습니다. 원장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죠. 아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고 있을 때 옆 침대에 활발하고 밝은 소녀가 자기 장난감을 건네주더랍니다. 오늘부터 넌 내 단짝이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알았지? 그건 아주 낡은 곰 인형이었습니다. 심지어 눈알 하나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죠. 하지만 그 소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인형을 끌어안고 푹 잘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두 소녀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벌도 함께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에 한 부유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활발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아이가 울면서 달려오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아이가 더 예쁘장하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단짝 친구가 부잣집으로 입양 가게 되었는데도 활발한 소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된 내성적인 소녀도 보육원에 있는 자신의 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좋은 물건이 생기면 친구에게 나눠주고 용돈을 모아 친구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죠. 몇 년 후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같은 과목을 선택해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성적으로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알찬 대학 생활을 보냈죠. 졸업을 앞두고 내성적인 소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활발한 소녀는 친구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매일 병원을 찾아가 위로하고 웃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내성적인 소녀는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활발한 소녀는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둘은 심하게 다투고 말았죠. 그 후 활발한 소녀는 친구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가 물어보려 했지만 친구가 일부러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한 번은 강경하게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악마에게 찍혔다는 사실을요. 내성적인 소녀는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거물에게 도저히 맞설 수 없고 오히려 친구까지 휘말리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 친구마저 자신처럼 되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르는 척 해달라고 자신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소녀가 친구를 버릴 리 없었죠.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평생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친구가 그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악인을 사라지게 할 계획을요. 자, 그럼 그 활발한 소녀는 이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살인범, 공범, 아니면 둘 다.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다.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하지만 그건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도 따라 웃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나 보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지. 그때 정말 그 파란 약을 먹었나? 글쎄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